그때는 80만 원이 할지라도 진짜 3초 만에 300개가 팔릴 정도로.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했다? 제가 볼 때 하나도 할 명이. 엉따를 월 18달러 했네. 그거는 진짜 저도 하시겠어요? 보면서 좀 아니라고 아니, 생각했어요. 안 하죠. 근데 여기 이게 엉따만이 아니야. 여기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고요.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패션 세계 담당하시는 깡 스타일리스트님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랑 패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소비 양극화와 앞으로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은 소비도 명품이나 호캉스 아니면 흑백 요리사가 좀 유행해서 그런지 파인다이닝 한 번 소비할 때 큰 액수를 소비하는 분들하고 또 요노족이라고 해서 아예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서 소비를 과감하게 줄이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비가 많이 양극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깡님도 이 패션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소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직접 체감하시나요? 네, 일단 브랜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뭐 10% 한 20%? 큰 데는 뭐 50% 떨어졌다는 곳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느낌이 사람들이 패션을 아예 소비를 안 한다는 느낌보단 저렴한 진짜 일명 가성비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진짜 뭐 브랜드 제품, 디자이너 제품들을 좀 많이 샀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SPA 브랜드 그런 쪽에서 소비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제가 깡님의 컨텐츠를 봤을 때도 좀 가성비나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이제 고가 브랜드나 뭐 명품 이런 거는 이제 가격대별 컨텐츠에서 잠깐 좀 다뤄주시잖아요. 혹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실 하이엔드 컨텐츠를 다루게 된다면 사실 구독자분들이 이 하이엔드를 소비하는 구독자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이엔드를 소비하는 분들은 사실 유튜브를 안 봐요.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입어보고 내가 느끼고 사는 걸 좋아하지 굳이 컨텐츠를 보고 구입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할 때 컨텐츠 만들면 하이엔드만 만들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반응도 안 좋고요. 근데 가성비 제품과 다양한 제품들을 섞어서 하면 다양한 수요에 좀 만족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패션에서 10,000원 차이라고 한다면 별로 안 차이나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은 제품으로 10,000원 차이만 나도 판매 개수는 막 2배, 3배가 차이 날 정도로 가격 저항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 그 소비가 좀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한참 많은 분들이 뭐 오마카세 먹으면서 명품 하나씩 사들고 다니고 코로나 때 그때는 그러면은 그 하이엔드 제품을 콘텐츠로 만들어도 혹시 뭔가 수요가 좀 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많이 다루진 네. 않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무스탕을 예로 들면 제대로 만들면 판매가가 한 80만 원이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가격대죠. 그때는 80만 원이 할지라도 출시하자마자 진짜 3초 만에 300개가 팔릴 정도로 엄청 수요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했다? 제가 볼 때 하나도 할 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진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분들의 트렌드가 변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내 지갑이 지금 약해졌으니까 얇아졌으니까 트렌드가 변한 거거든요. 요즘에 진짜 소비가 너무나도 많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통계로도 잡히는데 패션 쪽을 한번 볼게요. 2022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증가세예요. 2024년 3월에 0.8% 감소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뭐 그 다음 달에도 한 5.4% 늘어나긴 했는데 그 다음 달 보면 다시 1.1% 감소, 그리고 7월에 0.2% 감소, 8월에 3.6% 감소, 이렇게 패션과 관련된 소비가 역성장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보시면 식품은 2023년부터 2024년 넘어오면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질 때 필수 소비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고 패션과 같은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지갑도 얇아지고 명품 시장이 예전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혹시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있을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품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몇 개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이비통이 유명한 명품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역별로 좀 나눠놨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루이비통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 매출이 역성장을 한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럼 어디에서 많이 줄었는지를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아시아 보이잖아요. 이 아시아가 한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3분기에 16%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중국 영향을 보긴 해요. 여기서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 있죠. 일본 엄청 늘어났습니다. 일본 왜 이렇게 소비가 좋지? 이게 엔화 약세가 좀 심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가서 명품 사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건 루이비통이었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버버리 있잖아요. 영국 버버리 브랜드가 영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FTSE 100 지수에서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2분기 기준 자료입니다. 이거 보면은 아시아 퍼시픽이 23% 감소했는데 한국도 26%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명품의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명품 브랜드 가운데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르메스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가 늘었고, 그러면 이 명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에르메스는 정말 초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브랜드, 찐 명품. 찐 명품. 네. 근데 루이비통이나 버버리나 이런 것들은 중산층이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브랜드. 지금 소비가 턱밑까지 차갔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부자를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층들도 소비를 못하고 있다. 그 정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패션 트렌드적으로도 로고가 좀 과하게 보여지는 브랜드보단 좀 로고가 없는 좀 조용한 럭셔리라고 해서 미니멀 트렌드가 오면서 그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도 뭐 액세서리는 로고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류는 이제 로고가 없는 편이고, 뭐 도로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아마 요즘에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소비랑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인덱스 사업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만 모아놓은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만 보여주는 지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를 좀 타는 자유소비재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가 있고, 이런 섹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때 산업 분류 체계, 그러니까 어떤 기업마다 너는 무슨 산업이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는 건데, 이 분류 체계가 과연 최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기준으로 의류가 액세서리랑 사치품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경기를 타는 자유소비재 쪽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깡님께서 이것만 사세요, 뭐 남자분들 기본템은 이거 사시면 네.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들은 사실 듣다 보면 그래 살면서 저건 입어야지 하는 그 필수 소비재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 분류 체계가 적절한지 요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이제 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 소비재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흰 티 같은 이제 기본템들은 의류에서도 좀 필수 소비재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들이 뷰티 관련해서 화장품도 의류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쪽도 좀 필수 소비재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화장품도 제가 쓰는 스킨 로션 그 정도는 사실 필수 소비재나 다름없다고 저도 느끼고, 이제 그 이후에 요새 나오는 막 뷰티 테크 같은 것들은 또 완전 다른 분류지 않나? 그것들이 같이 묶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었거든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소비재와 자유 소비재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이 경기의 변동을 타느냐 안 타느냐인데, 저는 요즘에 뭐가 좀 눈에 띄냐면 얼마 전에 그 삼정 KPMG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요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였거든요. 요즘에 구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재밌는 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구독에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한 1, 2년 됐을 거예요. BMW에서 워낙 구독 경제가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구독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엉따 있죠. 네네네. 엉따를 월 18달러에 한대. 그거는 진짜 저도 하시겠어요? 보면서 좀 아, 아니라고 아니, 생각했어요. 안 하죠. 저는 안 하죠. 근데 여기 이게 엉따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40달러 넘게. 근데 한 달에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30몇만 원이잖아요. 보험료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면서 이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비난이 너무 심해서 결국 안 하기로 했거든요. 구독 서비스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구독이라고 하면 정수기, 안마의자 요 정도는 구독에 이제 그 저항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BMW의 사례를 보듯이 구독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구독에 대한 저항성이 사라지고 있는 게 OTT를 비롯한 여러 구독 그 모델들 덕분에
아예 구독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BMW도 실패했던 이런 그 내구재와 관련된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요게 실제로 요즘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구독 경험이 있습니다가 한 89.4%로 거의 90% 가까이가 있는데 일상생활 구독을 보시면 가전 가구 렌탈을 경험해 봤거나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독이라고 하는 모델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수 소비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제품만 놓고 보면 이건 분명 내구재거든요. 하지만 경기를 타지 않는 매달 지불해야 된다는 구조를 보면은 이건 필수 소비재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필수 소비재와 자유 소비재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뭐 커피값 한 잔으로 뭐 구독해 보세요라고 하면 너가 뭔데 내 커피값을 가져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OTT부터 해서 제 이 구독에 대한 심리 장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구독 뭐 5,000원 월 5,000원 월 10,000원이면 괜찮네라는 이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의류 쪽에서는 이런 구독 경제 같은 게 접목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탁하는 거. 우리가 원래 의류를 오래 입으려면 이제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드라이를 항상 맡겨야 되는데 내 세탁소에 직접 가고 찾아오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앞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수거해 가시고 드라이까지 해서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람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이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자유 소비재에 있던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필수 소비재로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를 타느냐 안 타느냐 요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다 보니까 근데 또 기업을 분류할 때는 1대1로 기업이랑 산업이랑 매칭시켜서 거기서 자꾸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1대1 산업 분류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게 요새 나오는 테마 ETF거든요. 혹시 테마 ETF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ETF라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 ETF라는 건 일종의 펀드라서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사는 거거든요. 펀드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섹터 ETF다. 패션 섹터 ETF라고 하면은 뭐 의류를 생산하는지, 의류를 유통하는지, 뭐 섬유를 관리하는 회사인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섹터에 속해 있는 회사들만 그 섹터 ETF에 들어갈 수 있다면 패션 테마 ETF라고 하면 패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런 ETF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업들에서 발간하는 공시 자료나 뭐 뉴스 이런 데서 패션 관련 키워드들이 나온다. 그런 관련 기업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패션 테마 ETF에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깡님께서 이 패션 테마 지수, 패션 테마 ETF를 직접 만드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들로 이 종목들을 선별하실 것 같은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네, 저는 고민했어요. 패션 ETF로 원래 뻔한 그런 거 말고 저는 이런 컨텐츠도 저는 패션 테마에 들어가야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에 뭐 TV에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소개팅에서 어떤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컨텐츠 뭐 SNS 이런 쪽이 패션 테마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아, 그럼 예전에는 뭔가 방송업 쪽으로 분류되었던 기업들도 이 패션 테마 ETF 쪽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네, 같다. 이제 컨텐츠 시대가 좀 됐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데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 산업 분류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잘 만드는 거라서 거기에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요즘에 패션 산업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그 산업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팝업인데 네. 물론 요즘에 팝업 얘기하면 야 식상하게 아직도 팝업이 이렇게 반응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팝업에 대한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삼성 KPMG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팝업 스토어 검색량 추이와 인기 부상 배경에서 그 검색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팝업이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팝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지? 소매라고 보기에는 공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동산업에 가깝고요.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매업에 가깝고 그럼 이 팝업이라는 걸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이 팝업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된 생태계가 뭐가 생겼냐면 성수동에는 그 공실이 다 팝업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공시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중개 플랫폼에서 우리 여기서 팝업 합시다라고 하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해주는 업체들이 생겼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굿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굿즈를 만드는 제조업체들 그리고 그 행사를 기획하는 업체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산업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 팝업이라고 하는 거를 임대업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 소매업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뭐 의류도 포함되니까 의류업에 넣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 사실이 과거에 이미 산업분류 체계가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백화점, 작파점, 인터넷 소매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소매 업체를 분류했었어요. 근데 깡님의 사업도 그러시겠지만 거의 모든 업체들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따른 분류에서 이제는 제품군에 따른 분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팝업 생태계가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은 좀 새로운 산업 분류 체계로 좀 넣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가 뭐 팝업을 포함해서 오프라인 생태계, 온라인 생태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어쨌든 대세는 조금씩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태라면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소비들이 생겨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소비보다는 약간 공급 측면에서 한번 이걸 바라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소비를 위한 마케팅 공급이 만약에 많아진다. 그럼 소비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얼마 전 그 6.18 중국 쇼핑 축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늑수그레한 아저씨들이 나와서 막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다 CEO 분들입니다. 대표님들이 나오신 거구나. 대표님들이에요. 되게 오. 유명한 대표님들이고. 네. 근데 이 CEO 분들이 직접 나와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 게 아니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거의 5,000개의 라이브 커머스가 동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들 몸 하나잖아요. 네. 5,000개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그럼 몇 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작진 몇 명 있어요? 저희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편집자까지 다 하면은 한 11명? 그럼 인원수로만 한번 따져볼게요. 5,000개의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는 네. 11 곱하기 5천으로 그러니까요. 필요하죠. 5만 5천 명, 네. 5만 5천 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고 지금 그 1시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대략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때 그러면 거의 15,000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5만 5천 명이 15,000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 것을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그냥 뚝딱뚝딱 라이브 커머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비의 혁신보다는 뭔가 공급의 혁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혹시 깡님께서는 이런 AI 깡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저도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서울까지 와서 쇼핑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입어보고는 싶어. 쇼핑을 하면서 이제 AI로 내가 진짜 옷을 입은 것처럼 좀 보여주는 거. 상세 페이지에서 내 키와 체형, 내 사진을 대입하면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AI 시스템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있으면 확실히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맞죠. 내 몸과 체형을 그대로 딱 하면 맞아요. 링킹을 보여주면 나한테 어울리네? 하고 쇼핑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에서 소비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게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내 피부톤에 이 색감이 맞을까? 이런 거를 자질구레한 거 하나하나 다 고려하다 보면 결제 버튼이 잘 안 눌리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AI를 쓰시면은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대박 나지 않을까요? 깡님께서 이제 막 AI를 좀 접목해 볼까 고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약에 AI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번역이나 이런 것도 자유로워질 텐데 그럼 해외 시장 진출까지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네, 지금 너무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션업으로 더 크게 가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컨텐츠 하나에 더빙을 맡기려면 최소 금액이 한 100만 원, 컨텐츠 한 150만 원인데 예를 들어 7개국이면은 돈만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는데 네. 이제 이런 AI 시스템이 나오면은 전 세계로 컨텐츠를 좀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컨텐츠가 나가면 당연히 패션과 옷도 같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르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해외 브랜드가 많이 수입돼가지고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뭐 백화점 둘러보기만 해도 질비한데 사실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깡님께서 하시는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해갖고 이제 막 교두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고 노력해야죠.
혹시 지금 뭔가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엄청 뚜렷하게 국내 브랜드가 해외에서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가보단 확실히 본인만의 컨셉과 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이제 가성비 좋은 브랜드도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브랜드들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편의샵들 있잖아요. 네. 뭐 센스라든지 이런 데 입점을 하면서 이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반응이 좋아서 이제 그 현지의 백화점에 입점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유통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판매할 장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 영국에 있는 분들, 일본에 있는 분들이 그걸 구매할 수가 있게 된 이 판매처가, 유통망이 생긴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패션 플랫폼들이 지금 해외 진출을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패션 플랫폼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진짜 그러니까 목 놓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팔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아 그렇네요. 확실히 유통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유통이 보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은 또 깡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을 하려면 그 브랜드 고유의 색깔을 어느 정도 잃지 않으면서도 해외 고객들에게 먹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어떻게 깡님의 브랜드를 좀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브랜드가 아니라 저도 이제 브랜드를 이제 세 가지를 운영을 해요. 왜냐 각 브랜드마다 좀 컨셉이 명확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한 브랜드는 진짜 캐주얼한 의류로 이 브랜드는 좀 캐주얼하고 힙해 이런 느낌을 주고 싶고, 또 한 가지 브랜드는 이건 기본템이니까 예를 들어 뭐 유니클로처럼 뭐 기본템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브랜드다 이런 좀 인식을 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컨셉과 이제 키워드는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매년 한 번씩은 해외 여행을 가서 좀 아울렛도 둘러보고 하는 편인데 빨리 깡님의 브랜드를 해외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내년부터 해외 컨텐츠 많이 나가면서 브랜드도 같이 진출할 예정입니다. 깡님의 입간판. 제가 해외에서도 이거 하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신 영향력 있는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현직자로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하지 않을 이 패션 산업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패션이라는 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몸에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사실 혼자만 산다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고 어딜 가면서 이제 옷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패션이라는 걸 좀 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테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버스 호스트 이시우,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였고요. 패션 크리에이터 스타일리스트 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